저희 잠시 그 Q&A 세션을 가질 텐데요. 우선 뭐 참가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항상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현 교수님. 네. 네, 허정 교수님 그 강의 말씀 발표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 그, 저는 이제 허정 교수님을 평화학 연구자? 굳이 이렇게 좀 규정하는 거 별로라고 음,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좀 보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떤 분들은 이제 북한학 연구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만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이제 그걸로 담론을 오히려 이렇게 작은 데서 확장시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허정 선생님은 오히려 거시적이거나 아니면 평화학 전공자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좀 뭔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아마 선행 연구나 다른 걸 보시면서도 아마 일반 북한 이탈 주민 연구하시는 분들이 취하는 어떤 관점들을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동의도 되고 좀 공감도 되지만 또 오히려 거꾸로 좀 평화 연구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 연구할 때 느끼시는 어떤 감정이나 약간 또 다른 결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일부는 언뜻언뜻 보이기도 하면서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소규모가 있으니까 연구자로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평화학이라는, 제가 지금 평화학이라는 게 뭐, 지금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제가 국제정치 차원, 제가 남남 갈등을 사실 박사 논문으로 썼거든요. 이 남남 갈등이 우리 국내 갈등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국제정치 차원에서 이 남북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지, 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너무 거시적인 얘기들만 논의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평화를 자꾸 평화협정 한 번만 맺어지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생각하시는 인식이 강하다라는 걸 제가 좀 느낌을 받아서 초반에 그 피스 컨티넘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 모든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거시적인 차원 이게 이제 평화학도 조금 이게 발전이 돼서 오늘은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것이 함께 미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시적인 거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평화 협정이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맞아지면 이제 평화 협정도 맺어지고 이런 사회가 변화되는 걸 볼 텐데 북아일랜드 케이스가 전형적인데 지금 평화 협정 맺어지고 25년 지났거든요. 이 여전히 지금도 이 공동체 간의 화해 구분이 명확합니다. 신국교도가 합쳐서 북아일랜드 분쟁의 본질 중에는 이 구교도 캐톨릭들은 자기들이 아이리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식민지 종교인 영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리시인이라면 영국의 종교, 우리를 지배한 뭐 예를 들면 일제의 종교를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이 아일랜드 카톨릭 구교도 분들이고요. 영국 분들은 신교도 분들인데 영국의 종교, 자기를 지배한 분들을 따라간 분들인 거죠. 이분들은 민족 정체성보다는 자기가 믿어보니까 신교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정체성이 더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섞여 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화협정 맺어지고 소극적 평화는 맺어졌는데 북아일랜드 안에서 그러니까 아일랜드 전체를 보면 이게 복잡한 이유가 구교도가 다수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다수지만 북아일랜드만 보면 신교도, 영국 종교를 따라간 그 개신교도들이 다수입니다. 이 역전이 된 거지, 상황이. 그래서 구교도를 오히려 역차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25년 동안 지금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없앴습니다. 경찰도 50대 50으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98년 평화협정에서 목적은 분쟁, 테러를 없애는 것이 목표였다면, 2003년에 팔로우 그 협정이 맺어지면서
북아일랜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제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직접으로 경찰 파견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정치 의회를 어떻게 50대 50으로 신구교도가 나눠서 갖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구교도 사회를 뭐 북아일랜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서로 섞이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를 따로 가기 때문에 구교도 애들은 구교도 애들만 가고 친구를 하고 구교도들만 가는 카페가 있고요. 동네 한 거리에도 신교도들만 가는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평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양쪽 거리로 문을 다 내서 이 카페는 신교도 구교도 다 와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게 평화활동이에요. 지금 북아일랜드에서. 그래서 이런 그 제도가 바뀐다고 하고 국가가 통합된다고 해도 이런 감정들이 일시에 섞여 살 수 있도록 이 무너지는 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30년째 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는 분단의 기간이 너무 길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서독 출신 패밀리 그 가정에도 가봤고 동독 출신 가정에도 가봤는데 서로 갖고 있는 불만이 다 달라요. 동독 출신은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속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불만이 있고 서독 출신 가정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통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저들을 다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폭발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문화적으로 계속 이것이 결합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분단 라인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단 라인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사이에 미움과 혐오를 어떻게 좀 줄여갈 것인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탈북민 제 연구가 지금 아직까지 논문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건강상 이슈가 있어서 아직 이 인터뷰만 하고 논문으로 만들지 않아서 더 자세히 파인딩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평화학적으로 보면 결국 고질 분쟁 사회는 나와 다른 사람은 적으로 인식하려는 이중적인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걸 보고 놀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진보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친중할 거야 라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막 하시니까 제가 댓글들을 일부러 다 읽어보는데 이재명이 친미였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구나. 내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하고는 무조건 적대시해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아직 이게 해체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베를린에 가서 포럼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시프리에서 발표한 그 연구 논문인데 지금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더라? 멀티 컴플렉시티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종의 세상으로 바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대국들이 하나다. 그러니까 뭐 세계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유니폴라스, 그러니까 일극 체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관점이 아니라 요즘엔 액터들이 기업도 이 체제에 기여하는 행위자가 된다는 거죠. 에이펙에서 그 젠슨왕이 와서 엔비디아가 큰 외교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기 사기업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 행위, 국가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액터라고 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액터들이 참여하는 다극적인 체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관점의 동맹 관계보다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 같이 할 필요 없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는 따지되 협력한 걸 협력한다. 미중 관계도 경쟁이 기본이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라고 이 세상의 프레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제가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는 너무 이거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남 갈등이 왜 이 국제 정치 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는데 왜 저해가 되지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계속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국제 정치에 분명히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좀 이 평화학의 관점은 이걸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학 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건 정치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 마이너한 리그를 보는 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좀 그게 섞여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국제 정치 하신 분들은 아니 국내 정치가 그러면 국제 정치의 그 원인 변수야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상호 구성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으로 저는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제도가 바뀌는데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바꿔 나갈 것인가 해서 이들이 기여하는 부분을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성된 연구는 아니고요. 네, 아직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의 이제 조선 쪽과 고려인을 인터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는 건 조금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탈북민을 우리 안에 들어온 다 모든 타자들을 좀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예, 됐는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최원규 선생님께서 우선 먼저 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적인 연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16명이라고 그러셨었나요? 13명 했고요.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네네네, 13명.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지, 또 얼마 동안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하고 이렇게 관계 있어 만나신 게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잘 열고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잘 하셨는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인터뷰 네, 하시면서 어, 이런 뭐 배척이나 뭐 낙인이나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들으셨지만은 좀 더 또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남한의 사람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 그, 어, 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어떤 문제 등을 발견한 게 있는지 좀 인터뷰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될 때 한 분한테 이 남북한 탈북민 단체에 계신 분한테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원래 계획은 20명이었기 때문에 20명을 한 번에 다 소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20명을 아까 건강상의 이슈 때문에 20명을 다 하지 못하고 13명에서 일단 멈춘 상태인데 이분들을 만날 때 제가 좀 유리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 집안이 황해도 서흥에서 내려오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습니다. 뒤늦게 박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태어나시기는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상해도 성이시고 할아버지가 거기 역장이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화를 좀 트기 시작하면 많이 저도 사실 반쪽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좀 열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도 실향민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조금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그냥 전 솔직하게 제가 크리스천이기도 하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하나원에서 교회를 다 접촉하셨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한테 아까 교회에 대한 불만들, 자기가 느꼈던 문제점들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제가 북한에서 오신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평화학을 하면 제가 이슬람권에 가야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슬람권 중요한데 너가 한반도 문제에 평화가 오지 않는데 다른 케이스를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이 저 안에서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평화 케이스를 박사 논문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석사까지는 아예 생각을 안 했다가 이렇게 옮겨온 케이스고 저는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1시간에서 보통 1시간 반 정도까지 가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모집할 때 아예 뭐 북한 탈북민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례비를 드린다고 얘기하셔서 사례비를 일단 말씀드리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관계가 쌓이다 보면 더 소개해주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중단한 상태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청년을 조금 자기가 소개해줄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온 친구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만나서 좀 청년들의 그리고 최근에 넘어온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저도 한계점은 느꼈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거를 그래서 5년차 전체를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박사 논문 쓸 때 썼던 이론이 고질 분쟁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PR을 구분하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이 적이라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의 enemy하고 adversary, 맞상대라는 표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도 적으로 보는 거죠. 에너미를 보면 에너미라는 건 사실 저쪽이 없어져야 내가 사는 그런 관계로 인식을 많이 하세요. 북한이 없어져야 남한이 산다라는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 보수가 같이 사는 거죠. 보수가 없는데 진보만 사는 정치도 없고 그럼 독재가 되고 진보만 있고 보수는 죽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에드버서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치 프레임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 뭐 중국하고 우리가 적대적으로인 관계라서 미중이 계속 경쟁만 하는 거 아니고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조금 실용적으로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 보면 조금 평화학적으로 보면 이걸 연결하려는 이 하이브리드 하려는 그 습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제 구분이 너무 명확하셔가지고 너는 죽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라는 비판도 많이 받는데 원래 평화학의 좀 특성이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질문이 하나 박영이라고 있는데요. 하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박영희 선생님. 아까 제가 소개를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했고요. 강서대학에서 이제 명예교수로 이제 퇴직을 해서 있는 상황이고, 이제 KPI 이거는 이제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연구하신 분이 5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네. 시를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뭐, 뭐, 네. 네. 5년이, 한국에 온 지 5년이 안 된 분들하고, 5년이 네. 지난 분들하고,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연구해서 지금 결과 차이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걸 어떤 초점을 두고 끌어갈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런 본인들이 이제 기분 나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듣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물론 연구자 입장이니까 뭐 실무자로서 대응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느낌들이 더 막 확산될 수 있는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그냥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두 네. 가지입니다. 네. 지금 우선 뒷부분에 하신 얘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상적인 평화,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좀 더 강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평화가 조금 우스운 평화의 행동이지만, 이것이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사실 사회에서 정해놓은 경계를 때로는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왜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내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왜 저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들을 일상적인 평화라고 보는 경험들이 많다고 보면 일단은 탈북민들 사례 같은 경우 모든 제가 볼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이 많이 참으시는 것들이 있고 제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될지를 왜 폭력으로 묘사하냐면 왕따가 요즘에 일어난 행동 같지만 예전에도 많았거든요. 폭이 아주 흔했어요. 근데 이것이 폭력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인간이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고 스스로 자제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뀔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특히 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제가 일부러라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좋자고 도움이 되자고 하는 행동들이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연구의 초점은 뒤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들이 약자고 우리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에게서 제가 적응의 시점을 물어보는데 보통 한 3, 4년 지나면 거의 적응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했기 때문에 코로나 직후부터 거의 들어오신 분들이 없어서 그 기점을 기준으로 조금 구분을 한 것이고요. 지금 발견된 바로는 이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덜 적응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형태다. 아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회피하시고 남한 사람을 덜 만나고 이런 쪽으로 가시는 은둔형으로 가시는 기제가 나오는 분들이 단기적인 것이고요. 요 기간을 조금 지나시면서 적응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하기 싫고 그 사회 체제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용기 내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여기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으신 거죠. 내가 그 정도 했는데 여기 와서 당하는 게 억울하지만 적응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자기들의 최대한의 사회성과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야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면서 사회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통일을 되면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미래상을 갖고 기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조명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이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보시는 분들과 좀 다른 얘기들. 어떤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런 초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여성을 피해자로만 보기 시작하다가 평화구축에서 사실 여성들이 평화구축에서 더 유리하다. 이런 이 평화 담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성 평화구축 활동들이 많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도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좀 젠더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연구들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요 논문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는 일종의 무슨 분석 틀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구체적인 측면에서 무척이나 즐겁게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 그래도 나중에 보자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용하도 하고 뭐 네네네. 범주하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신지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형화된 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막 일상적 평화도 처음에 뭐 회피 유형 무슨 어떤 대응 기제들을 많이 유형화하긴 했는데 일상적 평화 개념 자체가 그 지역의 분쟁 맥락, 문화적인 맥락을 다 배려하고 보는 평화 구축이기 때문에 사실 유형화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평화를 이렇게 공격하는 많은 이론가들이 너희들이 이게 이론이야? 유형화도 안 되고 다른데 적용도 안 되고 모델링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유형화야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최근 연구들 중에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이 에브리데이 피스 개념을 수치화한 모델링이 있긴 합니다. 이제 제가 그것까지 가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라 너무 발전된 단계라서 소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수치로 통계화 시켰는지 그 자료들을 들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사례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다라고. 그리고 제가 로저 맥킨티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이 이론을 발전시킨 분을 좀 간접적으로 알아서 제가 처음 이 이론을 공부할 때 이거를 과연 한국 사회에 접목이 가능하냐. 왜냐면 이분이 이걸 만드실 때에는 분쟁 집단이 서로 접촉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싸우는 집단인데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거시적인 맥락에서 분쟁 중인데 미시적인 맥락에서 같이 섞여 사는지를 보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직접적인 접촉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례가 되게 독특한 것이 우리가 좌우파 간에 분명히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파야 좌파야라고 할 때 이들 사이에 이 갭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라인으로 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접촉을 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섞여 사는 집안을 연구할 수도 없고 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역사회 맥락마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충분히 한국 사회에 접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넘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선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가 강해질 때 더 많은 폭력적인 상황들에 놓이실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 조선족이나 고려인도 제 인터뷰 대상으로 넣어서 이제 내년에 해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있는지
그런 맥락을 좀 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 이 일상적 평화가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론으로서 굉장히 맹점이 많은 이론이고 사실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제가 이거 외에는 이런 미시적인 차원의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근데 분명히 국제 정치 차원에서 평화협정 땅땅땅 맺어진 이후에 붕괴되는 사례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진 맹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차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메타한 이론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개념적인 토대는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평화학이 가진 단점이자 국제정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도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오늘 헌정 선생님께서 아마 저희들한테, 김지윤 선생님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허지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 보니까 교수님 발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많은 부분이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지금 탈북민 주제 또는 뭐 중국 교포들 주제 또는 뭐 난민 주제 이렇게 조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그 소수인 그 무리를 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한국 사회에 와서 저도 산지 이제 꽤 오래 되었지만 탈북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이 평화란 주제의 개념이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니 좋고 나 좋으면 평화인가? 단순히 이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데 아무튼 서로가 이해하자는 주제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이든 중국 교포든 또는 뭐 난민이 이주민이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건지 실질적인 주체는 제 생각에는 제가 탈북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무리이고 이들이 소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평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사소하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수인 그 무리들을 토대로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뭐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뭐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교회에 대한 일도 그렇고 저도 우리 집 아이도 교회 목사님 딸과 사귀다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큰 상처 입었고 이거부터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한국 사회에 와서 꽤 일정한 위치에 있으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 가게 되면 그 탈북민 하면 사실 저는 안 합니다.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 속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를 받아주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정서적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탈북민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이 분위기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윤 선생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제가 말씀을 초반에 드리다가 이것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져서 아까 intractable conflict라는 것이 intractable이 해결이 까다로운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 남북한을 평화학에서는 남북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장기 분쟁으로도 분류하지만
장기 분쟁이 오래되다 보면 해결이 까다로운 분쟁이라고 분류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제도가 바뀌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쟁은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뭐에서 느꼈냐면 제도만 그러니까 유럽이 난민 처음에 막 받아줬잖아요. 제가 2015년에 독일에 갔는데 그때가 난민 위기 막 시작 단계였어요. 그래서 메르켈이 굉장히 좋죠. 보기에는 난민을 대량으로 수용했고 그들에게 집도 주고 텐트도 주고 막 했는데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너무 대량이 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결국 난민으로 등록이 되긴 했는데 이제 석사할 때부터 알던 그 시리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시리아에서 약대 나오고 국제학교 다니면서 하이 클래스로 자란 친구로 미리 아일랜드에 유학을 와 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쟁 이전에 이미 나와 있던 친구인데 결국 돌아갈 집이 없어지면서 난민 신청하고 독일로 와 사는데 이 친구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독일에 도착해서. 난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미넨 시내에 나갔는데 아랍 말이 너무 많이 들려서 자기가 시리안가 독일인가 착각할 정도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수용했을 때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 우파가 너무 강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독일에서는 우파 정권을 잡았고 난민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고 테러도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셔서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통일을 합쳐진 나라를 만들 거냐만 여태까지 너무 연구하셨다라는 거에서 문제점을 제가 스스로 느꼈고 그러려면 너무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일어나는 통일 준비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 국민이 이 통일민들,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 안에 이들을 형제이자 적으로 보는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적이긴 적인데 또 형제는 형제야. 이거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오래된 분쟁을 갖고 있는 사회에는 이미 이 갈등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적을 없애야만 된다라는 생존 본능이 아예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나라 얘기가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제가 서울대 학생들, 우파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은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좌파 저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내러티브에서 그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끼리만 모여서 계속 얘기하고 이쪽 분들은 이쪽 분들하고 얘기하고 서로 그러니까 다 서울대 왔다는 건 똑똑한 분들인데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문제를 느꼈어요. 그래서 평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오래된 분쟁 지역에는 평화를 만들려면 대화의 공간, 다이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대화 영역, 대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나라에는 그 평화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의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평화 정책을 진보 정부가 이끌면서 이걸 못 따라오는 우파를 너무 무직한 집단, 약간 약간 이렇게 그렇게 적대시하면서 우리 안에 벽을 또 쌓은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아예 막혀버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화가 정치 대화를 많이 하는 독일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우파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독일 분들이. 근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는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다. 나중에 같이 섞여 살다 보면. 그래서 탈북민들 지금 뭐 질문이 이제 제가 대답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너무 건설적으로 적과 나를 구분하는 이 세계관을 좀 파괴하려면 결국 계속 다른 시각에서 보는 논의들이 조금 계속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얘기를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게 결론은 아직 뭐 제가 연구를 다 해봐야 나오겠지만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을 보는 시각과 조선족을 보는 시각이 같은지 다른지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돼야지만 우리 사회의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